전날 강했던 뉴욕 증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대체로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큰 움직임 없이 관망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물가지표 호재 속에서도 지금 트럼프 취임식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들을 예상을 하면서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인플레 지표에 환호를 했다면 여러 가지의 좀 지표들이 혼재되면서 오늘 장에서는 관망세가 드리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연준 이사 발언에 따르면 여전히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도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의 이슈들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시장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말씀을 해주셨던 대로 월러의 미 연준 이사가 올해 금리 인하 데이터만 좋으면 이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한두 번이 아니라 세네 번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바래왔던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줄 알았는데요. 장중 큰 움직임을 보이면서 오름세를 일시적으로 보이기도 했지만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약보합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16%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 함께 보시죠.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큰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빅테크 중심의 하락세가 또 드리워졌다라는 거겠죠. 0.89% 내렸고 S&P 500 지수도 등락을 반복하다가 0.21%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관망세를 보였던 시장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시장은 4분기 어닝 시즌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 실적과 지표를 주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실적 부분 보면요.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중에서 77%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나쁘지 않은 실적이 되겠고요. 경제 지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일단 12월 소매 매출 헤드라인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0.4% 올랐는데 11월 수치였던 0.8% 상승이라던가 예상치였던 0.5% 상승을 모두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매출 0.4% 상승으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신규와 계속이 조금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신규 건수 전주 대비 14,000건 증가하면서 예상치도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새롭게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계속 그러니까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청구 건수를 보면 186만 건으로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업자가 되더라도 일시적인 실업자일 뿐 곧바로 다시 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그래도 전주 대비 많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공개됐습니다. 제조업 부문이 지금까지 계속 약한 흐름을 보여왔던 터라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12월 마이너스 10.9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44.3으로 정말 큰 폭으로 뛰면서 2021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기준선이 되는 50 아래 그러니까 위축이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큰 폭으로 뛰었다라는 점에서 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법한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지표였다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히트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장 전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이날 국채금리가 크게 뛰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향 안정화를 보이는 모양새였는데도 불구하고 전날에는 국채금리 하락에 일제히 강세를 보였던 M7 종목들이 장중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 다른 섹터들 보면 대체로 다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실적을 발표하면서 강하게 올라왔던 금융 섹터 다소 한숨 쉬어가는 분위기를 보였고요. 헬스케어주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 하지만 그 안에서 보험 관련주만 지금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발 하락이었는데 특징주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그렇다면 빅테크 이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빅테크 이슈입니다. 일단 애플이 되겠습니다. 캐널리스라는 시장 조사 업체가 2024년 중국의 아이폰 판매량이 17% 감소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애플 시장 점유율도 3위로 밀려났다라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AI 기능이 부족했기 때문에
때문이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과연 AI 기능을 보충하면 보충할수록 아이폰 판매율이 다시금 늘어날 수 있을지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DA 데이비드슨이 중립 의견 제시했습니다. 2026 회계년도가 기대에 부응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올해가 아마 고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아마존 이어서 보시면 바클레이즈 실적 시즌 앞두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제시했습니다. 올해 가장 선호하는 이커머스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중립 의견 제시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정말 인간이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까지 가기에는 테슬라가 목표한 시점보다는 더 길게 바라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슬라 측에서는 올해 2분기 정도면 인간의 개입이 크게 없는 자율주행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사전에 제시한 바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다라는 견해를 밝힌 것이죠. 이렇게 투자 의견 또는 이슈들 점검해 봤는데 종가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애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매출이 애플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또는 그 이상이다 보니까 아이폰 소식에 유독 부진하게 반응하는 애플이죠. 밤사이에 4%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엔비디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종가는 지금 전거래일 대비 2% 가까운 1.95%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봐야겠죠. 장중에 어느 정도 그나마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들이었는데 결국에는 0.4% 또다시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알파벳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알파벳 클래스 C 기준으로는 1.3% 하락을 했는데 알파벳도 한 가지 소식을 전하긴 했습니다. 오픈 AI에 이제 더 이상 뒤지지 않겠다, 챗 GPT를 잡겠다라는 포부 밤사이에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 계획들을 내놓는지는 팔로우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메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메타 1.21%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마존이 1.21%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메타가 0.94% 내림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확인해 볼까요? 전장에서 8%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이날은 장 초반부터 좀 부진한 흐름 보이면서 3.4%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주 실적 시즌 이어지고 있으니까 실적을 공개한 기업들 살펴봐야겠죠. 금융주의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은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는데 일단 모건 스탠리 4분기 실적 월갈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역시나 지난해에 뉴욕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던 만큼 투자은행 부문의 매출이 29%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투자은행과 이자 수익 덕분에 호실적 기록했는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월가 은행들에 비해 이 투자 수익 부분이 약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수익에 조금 더 기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날 월러 미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 이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발언과 겹쳐지면서 과연 금리 인하가 계속됐을 때 이 이자 수익으로 좋은 실적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TSMC도 호실적 기록했습니다. 4분기 순이익 57%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대 기록했다고 하고요. 1분기 매출 가이던스 상향까지 이뤄지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죠. 그리고 다음으로 실적 발표한 기업들 두 가지 더 있는데 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이 부분에서 좀 약세를 기록했고요. 또 높은 의료 비용으로 인해서 4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순이익은 소폭 상회했지만 종가 하지만 하락하면서 다른 보험, 건강보험주에도 같이 동반 하락세를 유발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타겟,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업체가 되겠죠. 순이익이 아닌 이번에 비교 매출 전망치만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 말인즉슨 소비자들이 할인 상품만 찾고 있기 때문에 마진이 얼마 안 남는다라고도 해석이 되면서 지금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주입니다. 모건 스탠리 준비되어 있고요. 4%의 강세, 호실적 덕분에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어떻게 끝났을까요? 장중에 좀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하면서 0.98%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TSMC도 살펴봐야겠죠. TSMC, TSM이라는 티커로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데요. 밤 사이에 3.86% 강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실적 발표 이후 미끄러지더니 6%의 하락세, 그리고 다른 엘레반셀스나 CVS 등 다른 건강보험주 함께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타겟, 지금 그래도 낙폭을 꽤 회복하면서 0.95% 하락률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 의견 변경이 있는 종목들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넷플릭스입니다. 시포트가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 상향 조정했는데 다음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만큼 주목해 보시고요. 디지털 오션 홀딩스, 이름은 낯설지만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겠습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지금 들여볼 만한 종목이 되겠죠.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 상향 조정됐습니다. 아직까지 고객 확대와 또 AI, 머신러닝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저비용 항공사인데 시티가 중립에서 매도로 투자 의견 한 단계 내렸고요. 퍼스트솔라,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가 되겠죠. 업계 내에 몇 없는 블루칩이라면서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투자 의견 조정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시죠. 넷플릭스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장 초반에는 강세였지만 다른 빅테크 흐름과 비슷하게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하면서 0.7% 내림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다음 투자 종목 디지털 오션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3%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살펴볼까요? 1.95%, 그래도 장 초반 대비로는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한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퍼스트솔라, 태양광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2.18% 강세를 보였죠. 국내 태양광주로도 이런 비슷한 훈풍들이 이어질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국채금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4.241%를 기록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역시나 하락세 이어가면서 4.617% 기록하고 있는데 장중에는 4.5%대로 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도 최근에는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밤 사이에 또 한 차례 하락하면서 108 수준, 그러니까 108선으로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요. 트럼프 취임 전후로 이 달러 인덱스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 마지막으로 보시죠. WTI 전 거래일에 80달러 선 돌파를 했었는데 다시금 내려오는 모습이죠. 미국의 원유 재고와 러시아 제재에 따른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국제 금값입니다. 금값은 밤 사이에 1%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1개월 내 최고치였는데 아마도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목요일장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은주 앵커와 함께 밤 사이에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점검해 보시죠.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5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발표됐던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시장의 예상을 밑돌면서 강한 한 주를 보냈지만 이 목요일인 오늘 증시에서는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주요 경제 지표들과 고용 지표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작년 12월 미국의 소매 판매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전월 대비 0.4%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월가 전망치가 0.6%였기 때문에 월가 전망치를 밑도는 수치가 확인이 됐고요. 세부적으로는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었고 건축자재나 조경 장비 매장 매출도 2%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놓고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소매 판매 결과가 예상보다 부진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난해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기에는 충분히 강한 수준이라고 평가했고요. 이어 도널드 트럼프 차기 정권 출범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세 정책으로 가계 지출이 늘어나면 소비 성장은 완만하게 둔화될 수 있다면서 올 1분기에 해당 부분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날 미 노동부가 별도로 발표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오히려 소폭 웃돈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7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한 주 전보다 14,000건 증가한 수치고 시장 전망치인 21만 건도 웃돈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2주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5만 9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18,000건 줄어든 게 확인이 됐는데 일단 인플레이션 결과를 호재로 인식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뉴욕 증시가 강세를 이어왔지만 여전히 시장에는 리스크가 남아있다라는 지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 트레이더들이나 투자자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속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한 자산 아트 호건 마켓 전략가는 기준금리 인상과 주식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정권 출범 이후 관세 정책이 점진적일지 아니면 전면적일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부문의 정책들도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시장 안에서 나오고 있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시장에는 여전히 큰 리스크로 남아있다라는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주요하게 지켜봐야 되는 경제 지표들 이렇게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뉴욕 증시 그래도 잘 소화를 해주면서 일단은 전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 있었던 미 연준 매파 인사의 해당 발언으로 시장 안에서는 기대감이 한 차례 높아진 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 이러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니까 올 한 해 동안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매파 인사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해당 발언을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이 월러 이사 같은 경우는 CNBC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상황처럼 인플레이션 지표가 계속해서 개선 경로를 이어갈 경우 금리 인하가 현재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2% 물가 목표에 다른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이어질 경우 상반기 안으로 추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전했고요. 또 3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인하 횟수와 관련해서는 올 한 해 동안 3회에서 4회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이 실제 인하 횟수는 경제지표 추이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경제지표들도 꼼꼼하게 챙겨는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월러 이사 같은 경우는 지난 9일 공개 연설 때도 인플레이션 둔화세 지속을 낙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라는 견해를 시사한 바 있었죠. 이 월러 이사는 FOMC 구성원 가운데서도 온건한 매파 성향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그가 공개 발언을 할 때마다 기존 발언 대비해서 입장 변화가 있는지 주목하는 경향이 있을 만큼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주요 인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준이 가파른 금리 인상을 지속했던 지난 2023년 11월 월러 이사가 기존의 매파적인 입장을 철회하는 발언이 나오자 월가는 이를 연준의 피벗 신호로 받아들였고 시장이 크게 요동친 바도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에 주는 한마디 한마디의 영향력이 강한 만큼 간밤 내놓았던 인플레이션은 낙관적이고 금리 인하 추가적으로 3회에서 4회까지 가능하다라는 발언, 시장이 어디까지 반영을 할지 계속 분위기는 지켜보시죠. 그런 가운데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안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에 20%를 처음으로 넘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판매량 1위는 여전히 테슬라가 굳건하게 지켜졌다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판매량 총 합친 수치가 20%를 넘었던 적은 없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다라고 하고요. 자동차 데이터
기업인 모터 인텔리전스의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지난해 순수 전기차는 130만 대, 그리고 플러그인 모델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차량은 190만 대를 포함해서 총 320만 대가 판매됐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는 테슬라의 모델 Y 그리고 모델 3였고요. 이 콕스 오토모티브는 올해 판매되는 차량 4대 중 한 대도 전기차가 될 것이다라고 내다보면서 작년보다도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기차 판매량 수치를 낙관했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잠재적인 조치에 따라서 올해 전기차 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라며 불확실성에는 대비하자라는 분석도 나왔고요. 그런 가운데 간밤 테슬라는 이 사이버트럭 신차 모델 재고 차량에 대해서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지난해부터 부각됐던 마진 축소 우려가 재차 부각되며 간밤 테슬라 주가는 3%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전히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한다라고 밝히면서도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은 유지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지적의 말도 함께 내놨습니다. 다만 자율주행과 관련된 수익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27년도부터는 테슬라의 자동차 부분 총 마진이 소폭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까지 같이 내놨는데 일단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미국 안에서도 계속 증가하는 산업으로는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올 한 해 동안의 테슬라 판매량 추이 다시 한번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오후 실적을 내놓았던 TSMC 오늘 장에서 5%대 강세의 흐름을 보였죠. 25년도에도 AI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작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AI 수요에 힘입어서 순이익과 매출 모두 긍정적인 상승을 보였는데 4분기 순이익은 원화 기준으로 16조 5,7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에서 57% 증가한 규모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38조 원대로 전년 대비 38% 급증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총 매출 같은 경우는 TSMC 설립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시장에서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첨단 반도체 수요가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TSMC는 엔비디아의 AI 칩을 비롯해서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와 퀄컴, 또 AMD 등의 반도체를 수탁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올해부터는 2나노미터 공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때문에 글로벌 선두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웬델 황 TSMC 최고 재무책임자는 작년 내내 고객들로부터 강력한 AI 수요를 확인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I 가속기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중반대 근접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작년에도 AI 가속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배 이상 늘었지만 올해는 관련 수요가 2배 이상의 성장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예상치를 함께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실적 이후 월가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됐는데 니디엠증권의 애널리스트 찰스 씨는 이 TSMC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는 225달러를 여전히 제시한 상황인데요. TSMC의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시장 안에서는 여전히 AI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다라는 부분을 재차 확인을 했고요. 이러한 니즈가 관련 다른 종목들에게까지도 온기로 확산이 될지 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재돌파에 성공하면서 주요 알트코인들도 두 자릿수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간밤 시장 안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상승의 촉매제가 되어졌던 건 바로 트럼프의 이런 전략 덕분입니다. 미국에서 출시한 암호화폐들 위주로 먼저 우선시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제안하겠다는 코멘트가 나왔는데 미국을 기반으로 출시했던 코인들은 대표적으로 리플이나 솔라나 그리고 USDT, USDC와 같은 코인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덕분에 리플 같은 경우도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솔라나도 간밤 5% 넘는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여전히 강한 기대감이 시장 안에서는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알트코인들의 소식들까지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현지 시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당선인 타이틀을 떼고 대통령으로서 돌아오게 됩니다. 취임식이 그날 열리는데요. 취임식을 하루 앞둔 뉴욕 증시 딱 금요일 한 거래일 이제 남아있죠. 과연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앞으로의 시장까지 대응해야 할지 쌓인 시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과거 대통령 임기 동안의 주식시장 수익률부터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시죠. 대통령 임기별 S&P 500 지수의 수익률이 되겠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빨간 차트에 그려져 있습니다. 69.6%의 수익률을 첫 번째 임기 동안 기록을 했죠. 사실 이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워낙 SNS나 공개적인 언론 발언을 통해서 주식시장이 잘 나가고 있다 홍보를 한 덕분인지 이보다 수익률이 정말 클 줄 알았는데 비교를 해보면 물론 잘한 편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강한 수익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첫 번째 임기였기 때문에 과연 두 번째 임기에도 이런 선물을 허락해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그 변화들을 중심적으로 앞으로의 주식시장 대응해 나가봐야겠죠. 일단 가장 큰 변화 계속해서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지만 바로 관세가 되겠습니다. 보편 관세와 대중 관세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각국의 모든 수입품의 보편 관세 10에서 20%를 부과한다라고 이미 공포한 바 있고요. 또 대중 관세, 중국에 대한 수입 관세 최대 60%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관세가 부과되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그냥 단순히 엄포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관련해서 트럼프 당선인이나 관련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꽤 실행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의 관세와 수입세, 외국의 원천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 수입청을 만들겠다라고 최근에 발언을 했죠. 그만큼 관세에 대한 수입을 더 구체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이 관세 부과가 정말 현실로 다가올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었고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는 불공정한 무역 체계 너무 오랫동안 허용했다라면서 역시나 관세에 우호적인 입장을 슬며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경제팀은 그래도 급격한 관세 부과가 아닌 점진적인 관세 부과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월 2에서 5%씩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죠. 아직 이렇게 관세가 부과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실행 단계들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벌써 많은 국가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전 세계 기업에 심각한 손해가 있을 것이다라며 이미 예전에 반발한 바 있고요. 또 캐나다 최근에 반발 목소리를 드러냈는데 미 관세 부과에 대비해서 보복관세 대상 리스트 초안을 작성했다라면서 또다시 반격하는 모습이었죠. 이 보복관세 대상 리스트에 담겨져 있는 규모는 미국산 수입품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관세 이슈들이 국가 간의 어떤 갈등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한편 이런 관세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볼 또는 주의해야 할 종목들로는 뭐가 있을까요?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높은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울프 리서치의 발언부터 보시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는 관세가 주요 정책인 만큼 관세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을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종목들엔 관세 리스크가 거의 반영돼 있지 않고 트럼프 취임 이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현지 시간 1월 20일 전후로 해서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12가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스텔란티스, 캐터필러, 그리고 룰루레몬, 컨셀레이션 브랜드, 아베크롬비앤피치, 폴로 앤 데코 홀딩스, 레녹스 인터내셔널, 달러 제너럴, 마텔, 파이브윌로우, 아메리칸 이글, 딕스 스포팅 굿즈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이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아메리칸 이글, 딕스 스포팅 굿즈, 그리고 아베크롬비의 피츠는 특별히 또 관세 리스크가 클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 12가지 종목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과연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어떤 추이를 나타내는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조금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트럼프 취임 앞서서 점검해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변화 예상되는 게 있죠. 바로 규제 완화입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거론됐던 규제는 법인세 현재 21%인데 15%로 인하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뭐 직접적인 규제 완화는 아니지만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교체가 될 예정이죠. 그만큼 이 분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승사자라고 불릴 만큼 조금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이었고 이분은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를 정말 세게 했던 분이었는데 교체가 되면 향후에 비트코인 관련 자산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빅테크 관련되어 있는 규제들 어떻게 바뀔지 조금은 완화적인 스탠스로 변화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도 지금 얘기한 규제 완화가 있는데요. 금융 섹터에 대해서는 2008년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했던 도드-프랭크 법 폐지하겠다라면서 기타 다른 이야기도 꺼냈고요. 에너지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취임 이후에 정말 행정명령 여러 개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는 등 관련해서 규제 완화 움직임이 꽤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 섹터들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규제 완화 소식 때문인지 올해 들어서 에너지 섹터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 에너지가 올해에만 벌써 7.52% 강세, 기술보다도 더 큰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또 ETF, 관련 ETF 수익률을 봐도 꽤 높은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에 민감한 업스트림 업체보다는 운송량 증가가 미치는 영향이 큰 미드스트림 업체의 우호적인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미드스트림 업체, 그러니까 운송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에 특히 주목하시면서 에너지 시장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도 함께 보실까요? 규제 완화로 또 수혜 입는 금융 섹터 한번 보시죠. 사실 올해 초 뉴욕 증시가 굉장히 부진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지난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서 핀비즈맵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빨간색 하락한 종목들도 꽤 많았는데요. 금융 섹터만 떼고 보면 그래도 대체로 강세 흐름, JP모건은 올해에만 벌써 5.51%, 웰스파고도 7.22% 크게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근데 이 가운데서도 수혜주가 있다면 골드만삭스가 될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골드만삭스가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규제 완화는 주식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투자자 믿음을 강화시킬 것이다. 즉 골드만삭스가 투자 부문 수익률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잘 나가면 함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는 앞서서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 본인의 입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결과를 확인한 이후 CEO로서의 자신감이 더 커졌다고 했죠. 과연 올해 금융 섹터의 움직임, 그 안에서도 골드만삭스 주가 흐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취임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챙겨봐야 될 것, 국내 증시와 관련해서는 10년물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반등이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다 괜찮다라는 그런 평가들, 그리고 밤사이에 월러 미 연준 이사가 올해 금리 인하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고 3-4번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는 4.5%대로 내려가기도 했었죠. 과연 이런 하향 안정화 추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국내 증시와 연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달러 인덱스, 기타 통화 대비 달러의 강세 정도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겠는데 110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조금 108 수준으로 그래도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이 각종 재정 정책, 관세 부과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종합되다 보면 다시금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고 또 그 달러가 강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국채 금리가 오르고 달러 인덱스도 함께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두 지표는 꼭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인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취임 곧 이루어집니다. 아마 춤을 추면서 또 취임식에 등장을 할 텐데요. 과연 뉴욕 증시도 트럼프 취임 이후 계속해서 함께 춤출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사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소매 판매,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입니다. 자, 소매 판매가 나왔죠. 미국 소매 판매 중요도 상이고요. 그 M 전달 대비입니다. 예측치가 0.5, 0.6으로 나온 데도 있었는데 0.6, 0.5 어쨌든 예상치 하회가 나왔죠. 소매 판매가 예상치 하회가 나왔다는 거는 이 경기가 죽었다는 거니까 안 좋은 걸로 일단 헤드라인은 판단이 되는데, 자, 이 리테일 세일스 M/M은 보고된 달 이전과 비교하여 미국 소매 판매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자, 그리고 전국 거의 12,000개의 모든 종류의 크기의 소매점들을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바탕으로 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소매 판매가 지금 월별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수렴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변동성이 조금 축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23년 2월부터 한 2년치인데 변동성이 확실히 축소가 되었죠. 자, 지금 예상치 상회가 11월 달에 발표된 10월 달께 0.4 예상치 상회, 11월 달에 발표된 12월 달이 0.7% 예상치 상하게 나왔고, 이번 연도 1월 달에 발표된 작년 12월 소매 판매가 0.5% 대비하여 낮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CPI, PPI처럼 변동성 심한 거를 빼주고 핵심을 봐야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핵심 소매 영업 지수 소매 판매입니다. 여기서도 핵심이 있어. CPI, PPI에서도 핵심이 있죠. 거기는 음식료랑 에너지 가격 같은 변동성 심한 거를 빼주죠. 거기다가 이제 주택 가격까지 빼면은 슈퍼코어가 되는 것이고, 소매 판매에서는 자동차 판매, 건축 자재, 음식료 이런 거를 뺍니다. 자, 마치 비슷하죠. 변동성 심한 거는 빼줘야 돼요. 왜냐면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달별로 보면은 이 변동성이 심한 것들은 통계에 넣어버리면은 이 왜곡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 계절별로도 굉장히 왜곡이 심하고요. 그래서 핵심 소매 판매는 해당 달의 미국 소매 판매량이 전월에 비해 변동된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자동차 판매는 변동성이 커서 제외된다고 나와 있죠. 이거 말고도 건축 자재도 건설 경기에 따라서 혹은 계절적으로 변동이 너무 심합니다. 음식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 다 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대로 12,000개의 모든 종류의 크기의 소매 점포를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하는 건데,
거기서 변동성이 심한 거를 빼준 거죠. 자, 변동성이 심한 거를 빼주자 바뀌었어요. 그렇죠? 0.2 예상인데 0.4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 소매 판매는 지금 예상치 하해가 나와서 소매 판매가 좀 죽었네. 좀 이 사람들이 물가 상승을 저기 하기 힘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물가를 잡는 것이 연준의 목표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물가 안정을 시킨 다음에 이제 최대 고용으로 나가는. 그래서 물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안정을 시킨 다음에 이제 그게 잡힌다고 생각이 되면 최대 고용을 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는 이런 적이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고용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시작했는데 물가가 살짝 다시 들썩이는 것 같자 매파가 금리 인하 저기를 조금 자제해라 이제는 속도를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그 어떤 와중이잖아요. 비둘기파들은 아니야 물가 안정됐어 두드러기 나는 거 일시적이고 핵심 지표들은 안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 고용으로 해서 더 달려야 돼. 금리 인하에 그 페달을 밟자. 지금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핵심 소매 영업 판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상회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료, 그다음에 뭐 에너지, 그리고 건축자재, 자동차 판매 이런 변동성 심한 것들을 빼고 핵심을 봤더니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물가에는 뭐가 있다고 해요, 항상? 소비자 물가 지수의 사고 파는 그 가격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임금도 생각해야 되죠. 내 임금이 인상이 되어서 오르는 그 식품이나 뭐 내가 사는 판매나 사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 받는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내 임금 상승률로 그거를 커버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은 경기가 탄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핵심을 보면은 0.2보다 0.4로 높게 나왔지만, 그렇죠? 계속해서 시장이 만약에 그 임금이 상승해서 이걸 커버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어쨌든 소매 판매가 헤드라인으로는 예상치 하해가 나가지고 지금 쇼크를 먹은 것 같지만, 뭐 물론 저기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핵심으로 보면은 예상치 상해가 나왔다. 뒤로 가겠습니다. 핵심 소매는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핵심 소매 판매는 밑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까랑 완전 반대죠. 지금 헤드라인 그 소매 판매는 예상치 상회 2번 나왔다가 예상치 하회로 바뀌었는데 이거는 지금 예상치 하회가 2번 나왔다가 예상치 상회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얘는 예상치 상회가 나왔다는 거. 핵심. 그러니까 핵심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룹이라고 해요. 통제 그룹. 통제가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아까 변동성 심한 것들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빼고 이 통제가 되는 것들은 PC 항목에 들어가서 결국 GDP 계산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소매 판매가 늘어나면 판매 지수가 늘어나면 미국의 GDP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져요. 그러면 GDP가 늘어나서 경제가 세네. 뭐 이렇게 경제가 센데 뭐 굳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빨리 할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지수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지금 모르겠는데 이게 엄청나게 튄 결과가 나와버렸거든요. 자, 이게 만약에 맞다면 다음 달에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음 달에 이렇게 나오면 미친 거 아닌가요? 자, 지금 이게 50이 아니었잖아요. 이게 지금 이것만 보니까 이게 이거 50 기준이었나 갑자기 이게 무슨 수치가 이렇게 나오나. 예측값이 1인데 실제치가 44.3이 나와버렸거든요, 지금. 예측치에 무려 44배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계속 제조업은 엉망진창이잖아요. 지금 서비스업이 잘 되고 있고 하드캐리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ISM이든 저기 S&P에서 발표되는 항상 제조업 지수는 50 미만에서 계속 머물고 있고 서비스업 지수는 다 50이 넘잖아요. 어쨌든 ISM이든 S&P든 발표하는 주체는 틀려도 다 50이 넘는다는 공통점은 서비스업에 있고 50이 안 넘는다는 공통점은 제조업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뉴욕에서 발표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라던가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지수라던가 시카고 PMI 지수 기준은 시카고 PMI는 50이고 이 지금 필라델피아 연준이랑 이 뉴욕 연준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지수 나오는 거 그거 두 개는 0이 기준이라는 것만 틀리지 다 0 미만이었고 그 시카고 PMI도 50 미만이었잖아요. 제조업은. 근데 지금 이게 44.3이 나와버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와버렸거든요. 지금. 자, 이 필라델피아 지역이 여기 펜실베니아, 뉴저지, 델라웨어 이런 항상 이 대선에서 굉장히 치열한 경합주잖아요. 맨날 펜실베니아 가가지고 여기서 뭐 드릴베이비 드릴을 하느니 바이든은 안 된다. 땅을 파가지고 환경 오염을 시키면 안 된다. 레이디 가가 데리고 마지막 유세 때 항상 맨 마지막 날 여기 가서 유세하잖아요. 여기 중요한 지역이니까 여기 놓치면은 대선에서 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조업의 도시예요. 근데 이제 쇠락해가지고 러스트벨트라고 부르는 그 지역들이죠. 여기 정유 공장이 많은 이런 곳이어서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가 이게 설문조사니까 자신감이 높게 나온다는 건 정유 공장의 그 책임자들에게 많이 돌아가겠죠. 설문조사가 정유 공장이 많으니까요. 정유 공장의 그 구매 관리 담당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제조업에 대한 그 판단을 얘기했는데 자신감이 지금 미치도록 올라가 버렸다는 건데 저 뒤에 볼까요? 이게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수치가 나버려. 이게 지금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지금 이게 기준이 0이어가지고 이게 지금 44.3이 나올 이게 아닌데 지금 보시면은 12월 달에 마이너스 16.4 나왔거든요. 예측치 6.4였는데 마이너스 16.4 나왔고 11월 달에 7.1이었는데 마이너스 5.5가 나왔는데 지금 갑자기 마이너스 16.4에서 44.4면 이게 포인트가 50포인트가 올라가는 거라 네, 이건 뭐죠? 네, 하여튼 지금 만약에 이게 정말로 맞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맞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 데이터는 설문조사기 때문에 실제 뭐 GDP나 이렇게 계산돼서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 얘기해 드렸잖아요. 하드 데이터라는 것들은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런 소프트 데이터는 정성 데이터라고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의 그 1기, 2기를 시작을 앞두고 자신감이 넘쳐버린 것인지 그래서 튄 것인지는 다음 달에 확인을 해야겠으나 정말 이 자신감이 제조업의 부흥으로 이어져 버리면은 지금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그 두 축 중에 물론 서비스업의 비중이 워낙 높긴 하지만 제조업마저 이게 부흥돼서 살아나 버리면은 이건 뭐 무서울 게 없잖아요. 미국은 사실 이렇게 돼 버리면은 제조업이 부활을 해버린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미친 듯한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와서 마치 기준이 50인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나와버렸어요, 지금.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이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지수에도 그 뭐 ISM, S&P랑 비슷합니다. 하위 지수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뭐 신규 주문이니, 고용이니, 판매 가격이니 뭐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고용률 예측치가 15.7이었는데 실제치는 11.9가 나왔습니다. 고용률은 지금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대기업 대상으로 월별 설문조사를 통해서 회사 경영진들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고용률은 예측치 하회였는데 저 종합지수가 저렇게 급등한 것들은 아까 신규 주문지수가 급등해서 제일 하드캐리를 했고 판매 가격도 지금 늘었고 다른 것들이 엄청 늘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고용률이 지금 예상치 하회가 났지만 고용률도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수치 자체가 예측치가 굉장히 높게 잡혔었어요. 17.9, 마이너스 3.2, 15.7 이렇게 나왔었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초기 실업 수상 청구 건수입니다. 이거는 약간 예상치 상회 나왔죠. 근데 이게 매주 발표되는 거라 이거는 4주 평균을 봐야 되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튈 수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밑에서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상회가 2번 나왔고 예상치 하회가 2번 나왔고 이거는 예상치 하회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초록색이에요. 이게 하회가 초록색, 그렇죠? 이건 상회가 빨간색이에요. 지금 이 상회가 나와서 조금 예상치보다는 실업자가 많았다. 신규 수협 실업자가.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연속적인 실업 수상 청구 건수죠. 이거는 예측치 하회가 나왔습니다. 이거 계속 실업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저 뒤로 가겠습니다. 자, 계속 실업자는 일단 줄어들었어요. 지금 아까 4주 평균 준비 안 했는데 4주 평균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주 평균도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이번 주 실업자는 늘었는데 4주 평균은 줄어들고 있고 계속 실업자도 이제 꺾이고 있어서 190만 건 밑에서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예상치 상해 하해를 번갈아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일단 고점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죠? 190만 건을 못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 이제 계속 실업자도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또 고용시장이 지금 안정돼 버리는. 뭐 실업률도 4.1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규 실업자나 계속 실업자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줄어버리면 이제 실업률도 줄어들고 이제 고용까지 안정돼 버리면은 그렇죠. 뭐 비둘기파 매파가 굳이 극단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그 서로 잘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수준만 가도 되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기 보겠습니다. 소매 판매가 지금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BOFA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지금 블룸버그의 컨센서스보다 지금 0.6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3.9, 그다음에 0.4 이 수치가 있는데 지금 그 3.9, 0.4 여기서 지금 요거죠. 소매 판매를 조정해 준 거죠. 소매 판매를 조정해 준 게 아까 전에 건축자재 및 식품 서비스, 자동차 판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는 그 달별로 나온 것이고 달별로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0.4 정도, 0.4 정도니까 이 헤드라인이에요. 헤드라인으로는 낮게 나왔고 연율로 하면은 3.9% 정도인데 그것도 약간 준 수치입니다. 이건 헤드라인이에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서 그럼 줄었나 보니까 마이너스가 제일 심한 게 이거네요. 그렇죠? 건축자재, 빌딩이 있으니까 건축자재랑 그다음에 음식료 이런 것들이거든요. 건축자재랑 음식료가 마이너스가 가장 컸는데 이게 요거는 어차피 이 핵심이 아니어가지고 변동성이 심해서 이걸 빼주는 거거든요. 빼주면은 나머지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 컨트롤 그룹이라고 있잖아요. 컨트롤. 이게 통제 가능한 아까 말하는 핵심이에요. 핵심. 변동성이 심해서 통제가 불가능한 건 빼주고 이제 통제 가능한 것만 지금 넣어주면 아까 전에 그 예상치 상회가 나왔잖아요. 그게 지금 0.674나 나왔거든요. 0.7%나 증가를 한 수치죠, 이게.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예상치 상회가 나왔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변동성이 심한 것들만 지금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빼줘야 됩니다. 그렇죠? 빼주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에 늘었는데 자동차 판매는 이제 사실 저기죠.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가 될 것을 예상해서 땡겨서 사는 그 저기 수요가 많았죠. 근데 그것도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동차는 트럼프가 들어서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다 폐지해 버릴까 봐 마구 샀어요. 그래서 높게 나와버렸고 그다음에 음식료라든가 건축자재는 그냥 낮게 나와버렸어요. 근데 어차피 그거 세 개가 다 변동성이 심해서 통제가 불가능한 거라 핵심에선 빠지거든요. 그걸 빼고 나서 나머지 컨트롤 그룹은 전달 대비 0.7% 상승하는 소매 판매가 아주 강한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헤드라인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죠. 조정해 준 거죠. 핵심이죠. 핵심만 뺐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0.7 증가고 4.1. 아까 전에 이 헤드라인은 3.9인데 이거 지금 핵심은 4.1이에요. 물론 핵심도 지금 여기에서 밑에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이 0.7%가 이 늘어난 것들, 이건 예상치 상회인 것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드라인이랑 핵심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는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넣어버리면은. 근데 아까 말했듯이 물가 상승률에는 이 사는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임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임금이 올라가지고 이 물가 상승률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면 그냥 경제가 탄탄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에는 내 임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냥 내 임금은 제자리거나 깎여버렸는데 무슨 소매 판매라던가 뭐 지금 뭐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만 폭등하면 살기가 힘든데 문제는 임금도 같이 오르면서 그걸 커버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는 크게 뭐 염려가 없다는 것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제 조정해준 거랑 안 해준 거랑 있다고 했잖아요. 조정 안 해준, 아까 전에 뭐 217만 건 나오잖아요. 21만 1000건, 21만 7000 건. 21만 7천 건이라고 그 뉴스에 나온 거는 이제 조정해준 수치고 계절 조정을 안 해준 수치는 35만 1000건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 수치로 조정 안 해준 걸로 보면은 저기까지 가야 돼요. 2022년도 둘째 주에 최고치가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정을 안 해준 거거든요. 계절 조정을 해주면은 21만 7천 건으로 떨어집니다. 물론 이 조정해준 것도 밑에서 오르고 있지만 조정해주면은 2022년도 고점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계절 조정을 안 해준 수치가 2022년 이후에 최고치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실업자가 폭등한 게 아니라 이 지금 연말에 어떤 연말 연초에 그 계절적인 조정을 들어가주면은 수치가 안정된다는 것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똑같은 그림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거는 저기죠. 봅시다. 삼리스. 네, 4주 평균이죠. 4주 평균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4주 평균이 이렇게 떨어졌죠. 신규 실업 추설 창구 건수는 주별로 나오기 때문에 변동이 심해서 이게 4주 평균을 같이 보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지금 4주 평균은 완연하게 떨어지잖아요. 고점이 초록색이 3번이 나눠지면서 이게 훅 떨어져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번 주에 발표된 거는 지금
나쁘게 나왔잖아요. 예상치 상해가 나버려서 안 좋다고 생각되게 되겠지만 사주평균이 이렇게 꺾이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실업자가 계속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전 사주평균으로. 뒤로 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기랑 그려놓은 거죠. 그러면 이게 왜 늘어났을까? 저번 시간에 본 거잖아요. MFIB, 스몰 비즈니스. 그러니까 특히 레드 웨이브일 때, 공화당이 완전 장악을 했을 때 이 지금 소기업들의 기대감은 항상 더 폭등했다고 보여드렸잖아요. 민주당 정권 하에서보다. 그래서 지금 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 중소기업에 뭔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지금 예상치 상해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 그냥 괴리감이라는 이런 판단인 거죠. 아니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렇게 중소기업이 좋게 말하는데 그 하위 지수에 고용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고용을 많이 할 텐데 단기적으로 실업성 청구 건수가 하나 나쁘게 나왔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는 뜻이죠. 결국에는 고용을 엄청나게 할 것이고 중소기업에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한 번 저기 나온 거는 사주 평균이나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 계속 실업자가 줄어드는 거 이런 걸로 커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다 뜯어봤더니 핵심 소매 판매는 예상치 상해고요. 그다음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말고 들어가 봤더니 사주 평균이랑 계속 실업자는 다 줄어들고 완화되고 있잖아요. 경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트럼프 등장은 카운트 다운인데 미국 경제는 카운트 업입니다. PPI에서 CPI까지 긍정적으로 나오자 어제 국내 증시도 지표 확인 이후 활짝 웃어갔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어제 지수에서 모두 1% 넘는 반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1.2%, 코스닥은 1.7%의 상승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모두 사자세를 보여준 가운데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를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유한양행을 가장 많이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TSMC의 호실적이 이날장에서는 대형 반도체 주들에게도 긍정적인 상승 흐름에 힘을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TSMC 역사상 가장 긍정적인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AI에 대한 수요를 다시 한번 강하게 재확인시켜줬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모든 밸류체인주들의 상승 기조를 이날장에서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다만 어제 금통위에서는 1월 동결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코멘트까지 같이 나오면서 일단 1월은 동결로 쉬어간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증시 안에서의 상단이 막혔다라는 평가도 어저장에서는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52주 신고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조선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 때문에 52주 신고가가 모두 조선주로 가득 찼었는데 이날장에서는 개별주들 위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LA 산불이 어느 정도 진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주인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는 이날장에서 6%의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52주 신고가에 들어갔고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LNG 관련된 수혜감 덕분에 이날장 에서도 4%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와 테마단에서의 시장 흐름도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시장 안에선 사실 오르는 종목들이 더 많이 오르는 그리고 이미 중복되고 있었던 이슈가 더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장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급등 흐름이 있었죠. 지금까지는 젠슨왕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가 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돼서 다소 보수적인 코멘트를 내놓자 관련주들의 급등량이 오갔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25년부터는 양자 컴퓨터의 해다라는 글을 블로그에 게재를 하면서 그
전날 뉴욕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급증 흐름이 나왔고 이날장에서는 한국첨단 소재가 20%가 넘는 상승 흐름으로 화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조가 시장에서 재확인이 된 만큼 지난 한 주 동안 흔들렸던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주가가 이번 주에는 많이 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AI 보안 관련주들도 이날장 두 종목이나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샌즈랩과 모니터랩이 상한가 안착을 했고 두 회사 모두 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사로 알려져 있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그리고 현재 사장이 트럼프와 머스크와 함께 저녁 자리 만찬 자리에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도래함과 함께 꼭 지켜가야 되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부분 적극적인 논의와 건의가 이 자리에서 이뤄졌다라고 하는데 일단 국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기업들이 이날장에서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오늘까지 추가적인 연속 시세가 나올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도 지금 CES 이후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주가 상승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날장에서는 폭스콘과 유비테크 관련 이슈가 관련주들의 또 상승에는 큰 힘이 되졌습니다. 유비테크는 중국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유망한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폭스콘과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 협력 강화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들이 이날장에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고요. 자, 그렇다면은 그 외 시간에서는 어떤 이슈와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어제 증시에서의 연장선상이었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에서 라운피플이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또 다른 공식 파트너사로도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같은 이슈로 시간 외에서 변동성을 보였고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데이터 센터에 계속해서 대규모로 투자를 이어가겠다라는 약속을 한 가운데 이 라운피플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작년에 보안 부분 탑 파트너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이슈가 논의가 되면서 전날장에서 관련주들의 상한가가 있었는데 그 보안과 관련된 가장 우수한 파트너사로 라운피플이 작년에 수상을 했던 만큼 시간에서는 해당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상한가까지 안착을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제 이 위지트와 T사이언티픽도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두 종목은 모두 빗성 관련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거래량이 많은 업비트가 지금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통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쟁사인 빗썸에게 큰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시간에 상한가 안착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KYC는 Know Your Customer의 약자이죠. 고객들을 알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업비트가 KYC를 위반하고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혐의로 현재 영업정지 처분 통지가 내려졌다라고 하는데 빗썸에게는 극도로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 거래량 차이에서 크게 나는 두 기업이니만큼 어떻게 이 해당 이슈가 소화가 될지는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반대로 빗썸 같은 경우는 앞서서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이 처벌 조항으로 연결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해당 처벌 조항이 폐지가 되면서 면소 판결이 같은 날에 나왔습니다.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이 법적인 리스크를 두고 업비트와 빗썸이 완전히 다른 길로 방향을 틀면서 이날장에서 시간의 거래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더 크게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써왔던 이 농협은행 파트너십을 이번에 국민은행으로 완전히 바꾼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일단 빗썸 관련주들의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출발 이후에 상한가 갔던 종목들의 움직임도 빠르게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외에 또 우리가 같이 지켜봐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점검을 해보시죠. 최근 조선주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제2의 조선으로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그곳을 바로 화장품으로 보고 있는데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지난 24년 동안 화장품 수출액이 100억 원 이상을 달성하면서 1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면서 역대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한 해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20%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지속적인 화장품 수출액의 증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현재 오프라인과 또 색조 쪽으로 시장이 확장이 되고 있고 유럽과 중동에서는 글로벌 확장 모멘텀 기조가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올해도 고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업사이드 요소를 확인을 해보면 이제 중국이 올 상반기에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기존의 K-뷰티의 주 수출처였던 중국 쪽에서의 수요도 강하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동 그리고 중국까지 K-뷰티에 대한 니즈가 올라가면서 올 한 해도 작년을 뛰어넘는 수출액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통해서 간략하게 추려봤습니다. 일단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번 4분기의 영업이 컨센에 부합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캐파 증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디 브랜드의 수주도 증가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트럼프 정권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나면 트럼프는 미국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원하는 또 인물이니만큼 미국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콜마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4월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공장은 가동이 된다고 하고 키움증권에서는 OEM 관련해서 탑픽으로 한국콜마를 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이번 4분기 컨센의 영업이익이 부합할 전망으로 나와 있고요. 올해부터는 해외 사업과 관련된 성장 기대감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미국의 올리브영이라고 불리는 세포라에 입점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오프라인을 확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향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바닥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신한투자증권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외 코스맥스와 실리콘투도 함께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코스맥스는 영업이익 컨센 상회 전망이 나오고 있고 두 종목 모두 캐파 증설과 함께 앞으로 더 많은 수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화장품 쪽 관련해서는 크게 4가지 종목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주요 일정들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산업생산 지표와 또 옵션 만기일이 겹쳐 있는 만큼 변동성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경제 일정들과 지표들 일단은 다 소화를 하면서 미국 증시가 간밤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 우리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어떠할지 개장 때까지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욕 증시 안에서의 시그널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밤사이에 뉴욕 증시 잔잔한 흐름을 대체로 보였습니다. 3대 주요 지수 전날엔 강하게 올랐었지만 이날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특히 나스닥 지수의 하락률 1% 안 됐지만 그래도 3대 주요 지수 중에선 가장 컸는데요. 빅테크 종목들의 부진으로 인한 영향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빅테크 이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날 경제 지표 여러 가지가 공개됐는데요. 일단 소매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1월 수치는 소폭 올랐지만 수정이 이렇게 됐지만 다우 예상치 0.5%나 11월에 기록했던 0.8%를 하회하는 0.4% 상승만을 기록했는데요. 미국의 경제 3분의 2가 소비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강한 소비가 이어져야 강한 경제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소매 매출 추이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신규는 예상치 상회하고 또 전주 대비 증가하면서 좀 부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계속 청구 건수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다라는 점 어느 정도 이 부정적인 이슈가 희석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지난해 12월 마이너스 10.9에서 44.3으로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제조업이 워낙 지난해 약했던 미국 경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2021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제조업 지수 앞으로의 흐름 계속해서 긍정적인 추세 이어나갈지 흐름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었는데 이날 또 추가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장중에는 4.5% 선으로 내려오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인플레이션 지표가 좋게 나오거나 현재 흐름을 유지한다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이른 시일 안에 이르면 3월에도 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도 있고 또 지표에 따라서는 3-4번까지도 올해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월러 미 연준 이사의 발언이 이날 국채 금리를 또 한 번 이렇게 내려오게 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도 함께 봐야겠죠.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달러 인덱스도 소폭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하락하면서 108 수준으로 내려왔죠. 과연 여기서 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지 트럼프 취임 전후로 재정 정책과 여러 가지 관세 부과 정책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히트맵 준비되어 있습니다. 빅테크가 다시 또 밀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목요일 장이었죠. 국채금리 하락에 전장에서는 강하게 튀어 올랐었는데 이날은 크게 반응하지 않은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슈 하나둘씩 점검해 보도록 하죠. 애플의 하락률 유독 컸습니다. 4% 이상 내렸는데 지금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크게 감소했고 또 시장 점유율도 3위로 밀려났다라는 소식. 지금 애플의 실제 전체 매출에서 아이폰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또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폰 이슈에는 유독 크게 반응하는 애플입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 DA 데이비드슨이 중립으로 발표를 했고요. 2025년이 고점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TSMC가 어제 호실적 기록했죠. 계속해서 AI 칩 중심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수요와 공급이 맞는지 아니면 수요가 더 많은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존 1.2% 내렸는데 바클레이즈가 올해 선호하는 이커머스다라면서 긍정적인 의견 제시했고요. 테슬라 마진 이슈로 인해서 지금 3% 이상의 하락을 기록했는데 골드만삭스 중립 의견 제시했고요. 자율주행 기술 테슬라는 2분기면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그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라는 의견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한 기업들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모건스탠리 금융주의 실적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4분기 실적 월가 기대 이상이었고요. 특히 투자은행 부문 매출이 29% 크게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인사이트는 지난해 주식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투자은행 부문에서 강세를 보였던 금융기업들의 실적이 우호적으로 더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자 마진의 기대는 기업보다는 투자 은행 부문 실적이 더 좋았던 기업들이 특히 더 강한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원러 이사의 말처럼 이어지게 된다면 이자 마진의 기대는 은행들, 특히 중소형 은행들의 경우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고요. 밤사이 중소형 은행들 하방 압력을 받긴 했습니다. TSMC 어제 4분기 순이익 57% 증가했고 역대 최대 기록했다라고 밝혔죠. 1분기 매출 가이던스 상향까지 이뤄지면서 주가 뉴욕 증시에서 크게 뛰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건강보험 약세 그리고 높은 의료 비용으로 4분기 매출이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이 소식에 다른 건강보험주 동반 하락했는데 과연 이 부분 타개할 수 있을지 보험주 전체를 다 같이 보셔야겠고요. 타겟 순이익이 아닌 비교 매출 전망치만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소비자들이 할인 상품을 찾고 있기 때문에 마진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소매 매출도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이렇게 유통업체의 할인 상품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미국의 소비 계속해서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도 오늘은 간략하게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취임이 1월 20일 이제 금요일장 하루만 지나면 다음 월요일 날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취임 이후 점진적으로라도 관세 부과 소식이 나올 텐데 이 종목들의 지금 관세 리스크가 거의 반영돼 있지 않다라는 게 울프 리서치의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임 이후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시다면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그널 찾아봐야겠죠. 이제 시선은 2기 출범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관망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실적 중심으로 또 개별 종목 장세가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로 어떻게 연결될지는 사실 조금의 미지수가 있습니다만 국내 증시 안에서도 계속해서 트럼프 수혜주와 피해주를 찾는 흐름들은 오늘 장에서 특히 취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미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의 약세는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국내 증시 흐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시그널 찾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검사편에 잘 주무셨습니까?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해 볼까요? 오늘 탑 기사도 그렇지만 사실은 어제 한국은행 금통위 얘기를 당연히 첫머리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금리를 또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었는데 사실은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경기 부양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생각과 동시에 이거를 버금가거나 능가하는 이 부분이 한국은행이 또 금리 내리면 이거 조금 조금 하향 안정을 찾아가는 환율 또 확 또 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었던 거죠. 또 이와 관련해서 다음 주에 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을 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정말 경기가 너무 나쁜 거를 생각을 하면은 금리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내려야 될 상황이지만 지금은 이것도 다 대의죠. 다 대의긴 한데 조금 더 큰 대의.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순간에 그게 결국은 이 외환시장 상황을 고려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0%로 동결을 했고요. 일단 미국이 아직 금리를 지난번 12월 달에 내리고 난 이후에 지금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 차도 그대로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환율에 어떤 상방 압력을 줄 이제 그런 재료는 적어도 국내에서는 이제 만들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1,400대 중반, 6거래일 만에 1,450대까지 하락을 한 부분도 이제 다행히 이런 한국은행의 결정이 시장도 잘 부합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 앞으로 방향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에 일단 트럼프 2기 정부 출범하고 행정명령 이것저것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 조금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관세 부분,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중반쯤 돼야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히지 않겠냐. 하지만 떨어지더라도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지금 우리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조금 우리의 아킬레스건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간담회를 종합을 해보면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 첫 번째는 계엄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생각했던 것보다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게 정치적 불확실성 이상의 우리 경제에는 충격을 줬다. 그만큼 이 계엄 사태 터지기 전에도 이미 우리 경제가 계속해서 좀 부진한 상황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찬물을 더 끼얹었다. 충분히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 등 이 대외적 변수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기는 좀 했는데 트럼프가 집권하고 난 이후에 이제 금리 상황들이 이게 어떻게 될지 좀 모르기 때문에 현재로 봤을 때는 이 환율이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1,400원대 아래로 내려가는 건 사실은 좀 여러 가지가 좀 복합이 돼야 될 것 같고 1,400원대 초중반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경기를 살리기 위한 어떤 노력들, 대표적인 게 금리를 또 내려야 되는 건 당연히 2월 달쯤에 내릴 가능성이 좀 현재 높고요. 또 하나가 결국은 재정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 좀 20, 30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추경을 조속히 편성을 해서
당장 이게 투입되는 건 한두 달 걸리더라도 일단 한국이 추경을 대대적으로 편성을 해서 경기를 살리게 나선다라는 시그널을 글로벌하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 이게 또 단순히 대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내 이 국민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도 조금 안심을 줄 수 있는, 또 이제 우리가 완전히 가지는 않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기사는 산업면의 기사인데요. 1면과 4면에 걸쳐서 이데일리 신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얘기죠. 어제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 회사죠. 중국의 BYD가 이제 자동차를 소개를 하면서 이제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 선언을 했습니다. 소형 전기차 SUV죠. 이 아토라고 하는데 이 제품을, 이 모델을 2천만 원대에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900만 원 정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 신문들을 좀 보니까. 사전 예약을 좀 시작을 했고, 하반기에는 중형 SUV, 전기차 SUV죠. C-라이언 7, 그다음에 전기차 세단, C도 판매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상반기에 아토를 내놓고 이제 한국 시장에서의 반응을 살펴본 다음에 한국 시장에서 반응이 좋으면 이제 확장을 하겠다 이건데, 사실은 BYD만 이럴 게 아니라 지금 뭐 여기 한국 들어오는 회사들 무지하게 많죠. 중국 전기차 회사들. 아마 이 아토 3의 판매에 따라서 이 중국 전기차 회사들의 이 진입이 굉장히 뭐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좀 주춤할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토 3 같은 경우는요. 유럽 출시 가격이 4만 유로, 이게 우리 돈으로 따지면 대략 6천만 원이죠. 지금 유로화가 한 1,500원 정도 하니까. 일본에서는 450만 원, 우리 돈으로 한 4천만 원 조금 넘게 팔리고 있는 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3천만 원도 채 안 되게 2,900만 원 정도에 팔린다. 3천만 원으로 치더라도 유럽에 비해서는 절반값, 일본에 비해서는 한 30% 가격 정도 싼 겁니다. BYD가 이렇게 자기네들 마진을 거의 안 내가면서 이렇게 싸게 파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가성비를 승부하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아토3를 이제 첫 모델로 제시한 이유가 가격도 가격입니다만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한 100만 대 정도, 그러니까 중국에서만 많이 팔린 게 아니라 이제 유럽 같은 데서도 좀 많이 팔린 차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기술이 검증이 된, 성능이 검증된 차라는 점에서 이제 이렇게 좀 내세웠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은 이게 비단 제조 어떤 상품뿐만이 아니라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글로벌 테스트베드 역할을 좀 오랫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한국 시장에서 이 중국의 전기차들이 잘 팔렸다 그러면 이게 다른 나라에 가서 마케팅하기 참 좋은 재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도 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중국의 전기차 국내 시장 진출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사실 소비자들의 판단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국 제품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도 분명히 있죠. 작년 초에 알퇴시 때문에 중국산이 아주 저가 제품들에 대한 이 품질 문제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을 했죠. 뭐 발암물질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였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토 같은 경우 한 300km 정도 한번 충전하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주행거리가 국내 제품에 좀 짧다라는 이런 측면도 좀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애프터 서비스 문제 거론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정성, 그다음에 이 항상 중국 제품 관련해서는 이 정보 유출에 대한 이 우려가 항상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중국 이 전기차 회사들이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들은 과연 어떤 판단할 것이냐, 아주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이제 인터넷 은행주에 대해서 외국계 큰 손들이 폭풍 쇼핑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외국인들이 인터넷 그러니까 네이버나 같은 인터넷주와 인터넷 은행주들을 최근에 많이 산다는 얘기는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블랙록 펀드라든가 더 캐피탈 그룹 같은 이런 미국의 이제 유수의 운용사들이 이제 대거 주식을 사고 있다. 네이버 지분율도 6%로 올렸고 좀 보시죠. 그다음에 하나금융, KB금융, JB금융 같은 이런 금융주들 더 캐피탈 그룹이 한 1% 전후로 지분율을 높였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한마디로 이제 가격이 싸기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금융주도 같은 경우는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물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국 싸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외국계 펀드들이 약간 스마트머니 성격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인데요. 실적 21일 날, 23일 날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번에 4분기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8조 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인데 뭐 단순히 기대감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고, 왜냐하면 3분기 때 7조 원을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계속해서 HBM 잘 나가는 거 생각을 하면은 8조 원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HBM 그다음에 고용량인 이
그 DDR5, 그 다음에 기업용 SSD, 그러니까 좀 고가 제품들이죠. 이쪽 라인업이 워낙에 지금 수요가 좋기 때문에 그만큼 영업이익을 많이 낼 거다 얘기가 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지금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3조 원대도 안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반도체 부분만 얘기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반도체 대장주가 이제 바뀌는 게 확연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 날 마켓 비하인드는 IM증권 이영훈 이사님 모시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자,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뉴욕 시장은 어제 워낙 급등해서 그런지 오늘은 좀 뭐 그냥 고만고만하고 기술주들이 대부분 하락한 거 보니까 역시 어제 급등에 따른 뭐 부담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올 들어서는 기술주들은 좀 뭐 작년만큼의 그런 어떤 뭐 그 가파른 상승 이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장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그 금융주들 특히 이제 은행 쪽 네. 이런 쪽 주식들이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 괜찮게 맞습니다. 나오는 거고. 예, 금융들은 좋더라고 예상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상보다 이제 CPI가 낮게 나왔죠. 네. 낮게 나오면서 이제 미국 국채금리 급락하고 급락한 거죠. 급락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 좀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도 돌아가는 거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예. 실적과 관련된 부분 그런 데에 따른 순환매의 가능성은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아직까지는 뭐 빅테크 쪽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 트럼프 어차피 이제 다음 주면 취임하니까 취임하고 난 다음에 행정명령이나 이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판단해도 늦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계속 사실은 작년 말부터 계속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뭐 굳이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셨고요. TSMC가 이게 실적이 이제 나왔는데 뭐 좋게 나왔고 뭐 계속 긍정적이네요. TSMC는 작년 언젠가 한번 제가 그 말씀 드렸었는데 이쪽 AI 가속기 쪽 관련해 가지고 네네네. 제가 엔비디아보다 오히려 편한 건 TSMC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되게 약간 격하게 공감 가는 말씀이에요. 예, 그거는 엔비디아는 가속기 칩 관련해 가지고 시장을 누군가는 계속 치고 들어오려고 할 그렇죠. 것이고 경쟁자가 나오죠. 마켓 전체 볼륨은 커지지만 거기에 따른 이제 대체재가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주가 상승의 기울기 자체는 다분히 좀 올라가더라도 완만해질 가능성에 그렇죠.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TSMC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체재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트럼프가 아무리 갈구고 뭐하고 뭐 관세를 부과하든 뭐하든 간에 만들려면 어차피 지금 TSMC한테 가야 되니까. 좀 안타까운 거는 삼성이 제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물이 들었는데 저을 수가 없으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삼성이 조금만 수율 높여주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영업 임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단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낮춰준다든지 여러 가지 좀 대응만 좀 해줘도 충분히 시장을 좀 가져갈 수가 있는데 네. 기본적인 부분에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TSMC의 독주는 당분간 막을 수 없다. 그런 측면이 그대로 반영이 됐고 네. 어저께 발표됐던 내용을 보면은 뭐 매출도 25년도 전망치 자체가 20% 정도 성장할 20% 중반 정도 성장할 것이라 했고 20% 중반 이렇게 큰 회사가. 네. 향후 5년간 CAGR이라고 연간. 이거는 이제 그 5년을 갖다 연평균으로 연평균. 해가지고 이제 성장률도 성장률. 역시 20%대
성장을 예상하면 이건 완전 성장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TSMC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필요가 별로 없어 보인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비교지만 애리조나 팹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삼성도 지금 미국에다가 지금 공장을 짓겠다고 했고 또 짓고 있고, 예, 텍사스에 거기에 짓고 따라서 있죠. 보조금도 이제 확정이 맞아요. 됐잖아요. 양사의 차이는 TSMC 같은 경우는 이미 고객을 다 확보한 상태, 거기서 들어가는 거고요. 삼성은 지금 짓다가 말았죠. 네. 고객이 없이 일단 맞아요. 들어갔던 네. 거였죠. 두 번째는 애리조나 팹에서의 어떤 고객 확보도 했지만은 단가도 협상이 돼서 대만에서 수주할 때보다 단가는 더 높게 받겠다. 그래도 영업이익은 조금 줄 것이다. 미국에서 비용이 크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계산이 선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봤을 때는 사실 TSMC에 대해서는 뭐 크게 고민할 게 있을까? 뭐 이 정도입니다, 지금은. 제가 지금 말씀 중에 TSMC ADR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TSMC 주가를 보니까 214달러, 3.8% 정도는 올랐는데 1년 최저치가 100달러였더라고요, 딱. 근데 좀 최고치가 222달러까지 장중에 찍었으니까 1년 새 이제 2배가 좀 더 상승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 5년간 매년 20%씩 성장을 한다고 그러면 글쎄요, 뭐 사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아닌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삼성이 빨리 회복이 되길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격세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TSMC가 영업이익이 이번에 4분기 발표한 걸 보면은 16조 5,800억 원화 환산으로요. 예. 근데 2020년 이전에 삼성전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영업이익단을 가지고 얘기할 때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시총이 TSMC가 높다 해가지고 네, 이게 네. 이제 차이가 네. 이제 꾸준함과 이제 그 변동성이 예, 좀 예. 큰 메모리 칩의 차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그때 당시에도 비메모리 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 네. 시간도 많이 지났지만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그렇죠. 게 답답하죠. 그러면 그렇죠. 이거를 어찌됐든 간에 삼성은 저는 한 번 정도 과거 이건희 회장님이 하셨던 거의 개혁에 가까운 어떤 제스처가 네. 좀 필요하지 않을까. 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원했던 건데 시장에서도 원하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원하고 그랬던 건데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말씀하신 대로 이게 표현이 답답하다는 거 외에는 별 쓸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TSMC 얘기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 엔비디아와 또 TSMC 그러고 남은 게 이제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 주가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TSMC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HBM 관련된 부분들 너무 좋고 아까 저도 뉴스브리핑 때 말씀드렸지만 뭐 8조 이익까지 영업이 4분기 때요 나오다 보니까 뭐 이 SK하이닉스는 정말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이제 확실하게 뭐 대장주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삼성이 본격적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하이닉스의 어떤 독주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HBM 쪽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하이닉스의 독점적인 상황이 유지가 그렇죠. 되고 있고 네. 이제 여기서 변수는 그나도 HBM 쪽에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따라 올라왔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16단 관련해서 샘플을 먼저 만들었었고요. 네네네. 이제 요것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 어쨌든 마이크론 쪽에서 HBM 쪽 비중이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는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현재로서는 HBM의 그 대체제 내지는 대안이 현재로서는 뚜렷이 보이지 그렇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적어도 네, 올 네. 해까지는 이쪽에서 수혜는 고스란히 누릴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마이크론이 치고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는데 문제는 캡한 거잖아요. 네네. 물량을 뭐 엔비디아나 다른 회사들이 원하는 만큼 대줘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아직은 상황이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는 점도 좀 있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 SK하이닉스 21만 원에 딱 찍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TSMC 실적도 좋고 그러면 이제 좀 더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조금 이제 또 주춤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점은 계속 높여갈 것 같다. 근데 뭐 추세적으로 타고 갈지에 대해서는 그건 장이 받쳐줘야 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또 주가 이제 어쨌든 실적 발표를 또 다음 달엔 해야 될 테니까 뭐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봐야 될 테니까요. 엔비디아가 성장은 분명히 할 건데 또 성장의 기울기를 가지고 또 노이즈가 생길 수는 있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독주의 흐름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SK 하이닉스도 저점은 계속 높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뭐 SK 하이닉스는 좀 빠지면 사시고 좀 많이 올라가면 파시고 그렇게 대응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계속 그냥 주구장창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조금 그런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좀 사고 팔고 하시는 게 괜찮겠다. SK 하이닉스가 시세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고 크게 넘어서는 어떤 그림이 나오려면은 국내 증시 자체가 완전히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아직은 고객 그 예탁금이나 이런 정도까지는. 것들이 크게 예. 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네.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만 반도체 말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왜 작년 말부터 이제 브로드컴 얘기 나오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AI도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 네네. 그러면 ASIC 같은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더 커질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럼 이런 흐름은 올해 들어서 더 이제 확실하게 갈 거다라고 보시는지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질문을 붙여서 드리면 HBM에 대한 이런 또 수요라든가 이런 쪽 부분이 조금 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좀 하향되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ASIC 반도체 쪽 시장 역시 성장할 거라고 보는데 적어도 지금 현재까지 놓고 보면은 엔비디아의 성장성하고 브로드컴의 성장성을 비교해 보면은 엔비디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왜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은 올해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서 브로드컴의 성장력이 이전에 발표 났을 때보다 좀 더 드라마틱하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예. 그 그림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는 아무래도 상승을 하는데 좀 더 부담스럽겠죠. 부담을 좀 느낄 예, 것이고 예. 거꾸로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에이직 업체들이 좋아질 것 같기는 한데 그건 지금 당장에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대체제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에이직 쪽에서 실제로 시장에 진입을 해가지고 일정 수준의 마켓을 장악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이제 계속해가지고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결국엔 또 HBM이 드러나게 되는데 삼성전자의 역할이 정말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번에 새로 설계까지 해가지고 원시 계열로 해가지고 칩 설계 다시 들어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다 차세대 HBM4를 갖다 지금 겨냥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림들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 시점에서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예. 왜냐하면은 어차피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쪽의 수요를 다 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맞아요. 상황에서 네. 이쪽 시장이 계속 확산이 되면 HBM의 수요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장을 계속해가지고 하이닉스가 주도해서 끌고 가는 시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삼성전자가 인발부가 되면서 시장을 나눠먹기가 하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를 노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에이직 쪽에서 뭔가 데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되지 않는 실력 가지고 그거를 그렇죠. 치고 들어가진 못할 테니까 지금의 어떤 수율 문제라든지 아니면 발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칩의 어떤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빨리 따라 붙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장에는 플러스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SK하이닉스한테는 물론 주가에 상승 탄력에 분명히 제한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장 전체로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SK하이닉스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 그림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금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한국은행의 선택은 이제 시장, 외환시장 특히 이쪽을 더 눈여겨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 우리 주식시장에는 사실 금리 일어나면 주식시장에는 좀 수혜가 되는 건 호재가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일단 이 금리 관련된 부분은 이제 시장의 어떤 이슈에 조금 이제 한 걸음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금리 동결은 저는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율 관련해서 어제 한은 총재께서 말씀하신 게 한 30원 정도가 이번에 이제 정치적인 전국 불안 때문에 이제 오른 변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재 가격대에서 제가 봤던 걸로는 30원이 아니라 한 5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꺼지지 않는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다시 환율을 자극할 여지가 맞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네. 반면에 또 금리 인하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럼 우리나라 지금 국고채 금리라든지 이런 게 안 떨어졌냐 어저께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금리 인하 안 하고 금리 인하 효과를 낸 거라고 보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문제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그래서 실물에서 시중은행에서 지금 실제 수요자들한테 금리를 낮춰주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같이 병행이 돼야지만 이 금리 인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거고
금리 인하는 결국 가가지고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추경 문제라든지 또는 실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에 실제 금리를 갖다 좀 낮춰가지고 수요자들의 어떤 부담을 경감해주면서 부양을 해줄 수 있는 요건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당국에서 고민을 좀 해주셔야지 지금 사실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는 경기 부양책을 좀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내수가 안 좋다는 얘기 벌써 몇 년 됐고요.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도 작년부터 좀 얘기가 계속되고 있고 수출도 조금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경제의 주요 펀더멘털적인 요소들이 좀 주춤한 게 맞기 때문에 금리는 지금 사실 외환시장 문제 때문에 이번에 한국은행이 결정한 것처럼 이게 뭐 우리 경기 안 좋으니까 그냥 금리 그냥 막 내려 우리 저금리로 뭐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 정책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유일한 카드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이제 어제 기사들 쭉 봤을 때 한 20-30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금액이. 그런 예를 들어 한 20-30조 정도의 추경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게 지금의 이런 상황을 조금 이렇게 뭐 호전시키거나 아니면 적어도 더 내려가지 않게 만들 수 있을 만한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세요.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들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추경 편성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실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좀 디테일하게 좀 핀셋으로 좀 진행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국 불안 때문에 지금 다 이제 중단이 됐었던 뭐 반도체 관련해서 지원법이라든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경제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결국 다 보조금 줘가면서 정부 지원금 가지고 지금 성장을 시키고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옆 나라 일본만 해도 지금 반도체 보조금을 얼마나 주는 건데.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그런 걸 일체 없이 또 무슨 단순히 대기업 논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해서 막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남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경제를 키워나가고 지금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가면서 대응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추경을 위시해가지고 그 각종 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법안들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핀셋이라고 좀 말씀하시는데 핀셋이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 지원법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실물 경기에 물이 돌아갈 수 있는 거. 막연하게 그냥 이런 말씀드리면 좀 이상하지만은 시중은행들한테 압박 아닌 압박 넣어가지고 건설 경기 어려우니까 뭐 그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보완해라 이런 쪽보다는 실제로 그 시중에 이제 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실질 금리를 낮춰주고 그다음에 또 보조금 역시도 그런 쪽에 수반이 될 수 있는 어떤 산업들이라든지 이런 쪽에다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국민들한테 옛날처럼 지원금을 준다면은 그걸 전 국민한테 주는 것보다는 실제로 그 돈이 필요한 실생활에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게 모두에게 줘버리게 되면 많은 분들한테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병행을 좀 해주면은 그게 내수 특히 자영업자들 어려우신데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쪽을 통해 가지고 조금 경기를 갖다 그나마 얼어 있는 걸 조금 녹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이제 소상공인들 정말 어려우신데 이 소상공인들한테 되게 부담스러운 게 또 부가세거든요. 이런 부분들 한시적으로라도 그다음에 매출 규모가 뭐 예를 들어서 연 뭐 한 5억이나 뭐 10억 이하인 그러니까 정말 영세하거나 또는 중간 정도 뭐 이 정도 되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세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좀 뭐 제일 좋은 거 임대료 확 깎아주게 하는 건데 그거는 민간 쪽이니까 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지만 이 부가세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니 그런 부분들도 좀 정부가 이사님 말씀대로 좀 핀셋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몇 가지 이제 섹터 얘기를 이사님 말씀 좀 듣고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사님 판단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하나가 일단 2차 전지입니다. 정부에서는 지원책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7조 가까운 이제 그런 정책 자금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뭐 물론 뭐 직접적인 보조금이나 이런 건 없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전기차 살 때 추가로 더 보조금 지급하겠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조금 올라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들이 좀 잠깐 보여서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그 우리나라 그 주식 가운데서 이제 반 트럼프 성향의 주식들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린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들은 되게 주가가 급락을 해버리고 안 좋았었잖아요. 예. 그게 연초 들어오면서 이제 되감기,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딩의 반작용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림이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앞둔 상황에서는 그 동안에 지금 트럼프 그 새로 출범할 행정부의 가장 큰 리스크는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그린 에너지라든지 트럼프가 좀 약간 등한히 하는 그런 쪽 산업에 대해서 모든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없앨 것이다. 뭐 부터 그런 시작해서 식이죠. 이제 이런 식이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많이 확산이 됐었던 것에 대한 반작용이다. 거꾸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테슬라가 $470까지 급등했었던 것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400를 잠시 깼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흐름하고 이제 일맥상통한 그림으로 보시면 되고 정부 보조금 관련해서는 당연히 지원을 해주면은 좋죠. 좋은데 그게 이제 산업을 갖다 금간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려운 가운데서 그 자금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판매를 갖다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 이런 거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이게 그 업황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보다는 이제 트럼프 정부 출범한 이후에 막상 진짜 행정명령이라든지 트럼프가 움직이는 어떤 그 액션을 통해서 오늘도 보니까 뭐 그 트럼프 쪽 인사 한 사람이 그 IRA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반대하는 입장을 또 발표를 하고 뭐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생각보다 이제 우호적인 그림이 된다고 하면 또 내러티브에 의한 저점 잡기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게 이제 실적과 연결이 되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업황 그다음에 각 그 업체들 네. 컨퍼런스 콜을 종합해서 3분기 거를 종합해서 보면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부터는 좀 살아날 것 같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올 상반기에 어쨌든 테슬라의 이제 보급형 모델이 출시가 된다고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만약에 저점을 좀 잡아주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은 바닥 가능성은 올 한 중반 정도부터는 확인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아직은 좀 예단하기는 좀 이르다. 예, 사실은 트럼프 리스크의 대표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피해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뭔가 변화가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이 안 든다면 사실은 아직도 바닥을 저희가 논하기에는 분명히 이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 최근에 주가가 잠깐 꿈틀꿈틀하는 거는 이제 스마트머니가 들어오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저가 매수가 이런 게 근데 아직 추세적으로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리스크가 좀 커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리를 원래 우리도 내리려고 그랬는데 내릴 것 같았는데 안 내렸고 미국도 금리를 별로 안 내릴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별로 안 좋았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그런가요? 최근에 또 제약바이오주들도 괜찮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쪽을 바라보는 이사님의 판단은 좀 어떤지 오늘 마지막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제약바이오 작년 9월 초부터 약간 과열김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제약바이오를 싹 정리해버린 게 10월 중순 정도인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좀 계속 부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미국 국고채 금리가 추가 하향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그림이 보여야 된다. 그게 이제 두 가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그 살짝 고개를 들은 거는 결국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이 하향되면서 네. 좀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올라오는데 보시면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옛날하고 다른 거는 작년이 글로벌화되는 원전이라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주가 흐름의 반등폭도 역시 강합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그냥 흔적이 묻어 있는 기업들 정도 그렇게 좀 분류되는 기업들은 주가 반응이 별 크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찐 바이오라고 볼 수 있는 쪽 위주로 계속해가지고 관심은 가지시되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본격 상승보다는 조금 모아가는 거를 고민해 볼 시간이다라는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여기도 글로벌에 대한 비중이 좀 높은 쪽을 봐야 되겠군요. 아무래도 이제 상용화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네. 글로벌 특히 이제 미국 쪽이겠죠. 그쪽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좀 구체화되고 있는 기업들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우선이 돼야지 정상일 것 같고요. 네. 진짜 제약바이오의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바닥에서 깔려 있는데 뭔가가 있어가지고 뭐 햄버거가 올라오는 그런 주식들을 찾으시겠지만 찾기가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크죠. 리스크도 크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능력이
본인이 안 되신다 판단되면은 아무래도 빅테크하고 협업을 하고 있거나 또는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성장의 예. 그림을 어느 정도 구체화시키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히려 바이오 쪽은 차라리 개별 종목보다는 ETF를 사는 게 어떻겠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작년에도 제가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놓지 마시라. 대신에 정 자신 없으면 작년 연초부터 말씀드렸던 게 ETF 쪽을 보시라.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습니다. 예. 이거 사실은 뭐 이 반도체나 뭐 이런 쪽을 확실한 나도 좀 많이 해보고 이랬던 데는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게 또 좀 나을 수 있는데 이 제약바이오처럼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모르고 리스크가 좀 크다 이런 쪽은 아예 좀 이런 좀 큰 대형 바이오주들을 모아놓은 ETF를 사는 게 오히려 수익률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다. 참 ETF가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상품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 날 마켓 비하인드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얘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얘기들 두루두루 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에서 오늘 시장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